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철강산업발전사 강좌를 맡은 배성만입니다. 지난 강의에서 1930년대 이후 식민지 조선의 철강산업 실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5번째 강의는 이어서 일제말 전시체제기 식민지 조선의 철강산업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본격적인 전시체제가 작동하는 1930년대 말부터 태평양전쟁 발발과 일제패전까지의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도 일제에 의한 새로운 차원의 철강산업 육성이 시도됩니다. 여기서 새로운 차원이라는 것은 1930년대 일제의 철강산업 육성과 명확히 다른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1930년대 육성이 전쟁 후도 염두에 둔 장기적 관점의 광범위한 생산설비 확장의 생산력 확충이었다면 태평양전쟁기 일제의 철강산업 육성은 오로지 당면한 전쟁의 승리를 위한 동원에 가깝습니다. 경제성을 도외시한 증산일변도의 육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이 끝나고 평시로 돌아온 상황에서도 활용 가능할지 의문이 있는 방향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도외시한 경제성은 국가 재정으로 메웠고 재정의 원천은 공채, 헌금, 화폐 증발이었습니다. 일제는 이런 성격의 자금 공급 창구로 산업설비영단, 전시금융금고 등 전시특수금융기관을 새롭게 설립하였습니다. 필요한 노동력은 징용이라는 이름으로 동원되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조선인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증산일변도 철강산업 정책의 대표적인 모습은 경제성이 없는 철강산, 다시 말해 빈광의 개발과 경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소형 용광로 제철 사업을 밀어붙인 것입니다. 우선 이번 첫 번째 시간에는 철광산 개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가지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쟁 동원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더 이해하기 쉬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는 북청철광산입니다. 함경북도 북청군에 소재한 철광산으로 북청철산으로 불렀습니다. 북청철산의 개발에는 한국인이 등장합니다. 광산업자 이희섭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는 북청철산에 철광산을 매수하여 개발을 시작합니다. 전시체제기에 조선인이 철광산 개발에 뛰어든 것은 뭔가 좀 어색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실지 모르나 자본가의 영리추구는 민족성을 따지지 않습니다. 전시체제기에 가능한 사업은 전쟁 승리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업종으로 국한되었고 이것은 일제의 방침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일본인이든 조선인이든 이 시기에 기업활동을 통해 부의 축적과 성공을 원하면 이 일제의 방침에 편승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물론 그 전제는 사업 보국과 같은 적극적인 친일의 태도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인의 경우 일본인보다는 그 기회를 얻기는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희섭은 이런 어려운 기회를 잡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대리인에 불과했습니다. 그의 뒤에는 일본 제사업계의 대자본인 가타쿠라 재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타쿠라 재벌은 한국인 이희섭을 내세워 북청철산 광산개발권을 매수한 후 곧바로 다시 휴업 상태였던 조선 산금흥업 주식회사를 인수합니다. 휴업 상태였으므로 주식을 헐값에 인수하여 경영권을 장악한 것이었습니다. 이후 조선 산금흥업은 북청철산 주식회사로 사명을 변경하고 본사를 경성에 두었습니다. 북청철산에서 생산되는 철광석은 자철광으로 저품위 철광석이었습니다. 매장량은 약 500만 톤 정도로 예상되었습니다. 이미 1920년대 후반부터 철광석이 매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저품위 철광석으로 경제성에 대한 고려 때문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이었습니다. 개발 계획은 1943년부터 채광을 위한 시설 공사에 들어가 1944년 17만 톤을 시작으로 시설 확충이 완료되는 1945년부터는 연간 35만 톤 정도의 철광석 채굴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1944년 초에 북청철사는 다시 추가로 필요한 광산 개발 자금 1,000만 엔을 일본 전시금융공고에 신청하였습니다. 전시금융공고는 일제가 경제성이 없어서 일반 금융이 어렵지만 전쟁 수행을 위한 중요 국책사업에 대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 설립한 전시특별금융기관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북청철산의 개발이 어떤 의미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시금융금고로부터 융자를 받은 데에는 조선총독부가 전쟁 수행과 관련한 사업의 긴급성과 융자 편의를 명분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융자는 일본 중앙정부 대장성의 승인을 거쳐 실현되었고 1944년 말에는 추가로 1,300만 엔의 융자가 이루어졌습니다. 1944년 1년간 2,300만 엔의 대규모 융자가 실현된 것입니다. 명목은 전시 인플레이션과 각종 기저제 조달난에 따른 공사 지연의 추가 경비 그리고 새로운 시설 확충의 필요성이었습니다. 북청철산에 대한 융자 혜택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조선식산은행이 일본 본토에 전시금융공고를 대신하여 미리 자금을 집행해주는 이른바 전대도 실시하였습니다. 즉 조선식산은행이 북청철산에 미리 대부하고 후에 전시금융공고 융자금이 들어오면 정산하는 것입니다. 조선식산은행은 조선총독부의 통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 역시 조선총독부의 지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루어진 자금 집행은 1945년까지 1,000만 엔에 달했습니다. 북청철산의 철광석 생산은 물론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개발공사의 지원과 1945년 8월 15일 일제의 항복으로 전쟁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사례는 단천철산입니다. 단천철산은 함경북도 단천군과 풍산군에 걸쳐 있는 철광산으로 한국인 광산업자 최남주에 의해 1943년부터 개발이 시도되었습니다. 최남주는 전남 광주 사람으로 일본에 유학하여 일본대학 문예과를 졸업한 당시 식민지 청년으로서는 초엘리트 지식인입니다. 1930년 귀국한 그는 목포에서 사업을 시작했으나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습니다. 이런 사업 실패를 딛고 그가 눈을 돌린 것은 당시 일제가 최우선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던 것이 금광개발이었기 때문에 그는 광산업자로 변신하였습니다. 일본에서 대학까지 졸업한 문학도가 광산업자가 된 것입니다. 앞서도 얘기했지만 국책사업에 편승하여 부를 축적하려는 경제활동은 식민지를 사는 한국인 기업가에도 많이 나타났던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최남주는 전남 하남사 금광 등 금광 개발에 성공하여 부의 축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40년대에 접어들어 일제가 금광 개발 국책을 중지하고 오히려 금광옥 정비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최남주 역시 이러한 일제 시책에 따를 수밖에 없었고 경영하던 금광은 정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금광 정리의 대가로 받은 105만 원의 자금을 토대로 철광산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이 역시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제가 의도한 대로입니다. 물론 최남주 자신이 능동적으로 선택한 측면도 있습니다. 1930년대 일제의 시책에 따라 선택한 사업이었던 금광 개발이 그에게 부를 가져다 주었던과 마찬가지로 1940년대 일제가 가장 중점적으로 개발에 나섰던 것이 철광석 증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최남주가
철광산 개발을 위해 주목한 것이 바로 단천철산입니다. 단천철산 역시 북청철산과 마찬가지로 경제성에서 의문이 있는 철광산이었습니다. 매장되어 있는 철광석의 품위는 상대적으로 좋은 편이었지만 매장량이 최대 100만 톤 정도의 소규모 강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여기에 금광으로 번 돈을 투자한 이유는 증산일변도의 당시 일제 철광산 개발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대한 대로 국가 차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남주는 단천철산의 개발에 필요한 자금으로 예상한 210만 엔 중 160만 엔을 북청철산과 동일한 방법으로 조선총독부의 알선을 통해 일본 전시금융공고로부터 융자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전시금융공고에 융자 신청한 160만 엔에 대하여 조선식산은행으로부터 전대 형식으로 130만 엔을 미리 빌려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신속한 융자에 힘입어 최남주는 1944년 11월 자본금 200만 엔의 단천철산 주식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철광석 생산을 위한 부대시설 공사는 1945년 3월까지 준공하고 본격적인 광석 채굴에 들어갈 계획이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약 1,000명의 노동력을 고용 하루 250톤씩 연간 5만 톤의 철광석을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1,000명의 노동력은 물론 한국인의 징용으로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일제가 당시 34살에 불과한 한국인 청년 기업가를 지원한 이유는 전쟁에 조선인을 동원하기 위한 선전적 측면, 그리고 조선인 노동력의 원활한 동원을 위한 현실적 측면이 복합적으로 고려된 것이었습니다. 전시금융공고를 대신해 철광산 개발자금 130만 엔을 미리 빌려준 조선식산은행은 그를 지원하여 철광산을 개발하는 것에 유리한 점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현재 노동력 확보가 극도로 곤란한 상황에서 노무자 수급은 사업의 성패를 가름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기업주가 반도인이라는 것은 이런 면에서 유리한 조건이며 제국의 입장에서도 반도인 사업가를 원조하여 전력 증강에 기여시키는 것은 의의가 있다. 여기서 반도인이란 조선반도의 사람이라는 뜻으로 한국인을 지칭하는 당시의 용어 중 하나입니다. 이후의 결과는 역시 북청철산과 비슷합니다. 자재 조달난 등으로 공사가 지연되었고 현실적으로도 한반도에서 가장 추운 지역인 함경도에서 겨울에 광산개발 공사를 시작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공사 지연에 따른 추가 경비로 최남주는 조선식산은행에 다시 40만 엔의 융자를 신청하였습니다. 일제 패전까지 불과 3개월이 남은 1945년 5월의 일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일제의 경제성을 무시한 증산일변도의 철강산업 정책과 관련하여 철광산 개발의 측면에서 북청철산, 단천철산 두 사례를 통해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은 동일한 정책하에 제철소 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서두에서 예고한 소형 용광로 제철 사업입니다.